나이키, 아디다스 제품 북한산 섞여 있었나? 우리가 흔히 입고 잘 알고 있는 그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산인 줄 알고 사서 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리에 그 전부터 뭐 미국의 그 프로농구 그리고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뭐 프로 미식축구 거기에 들어가는 그 유니폼들 그리고 기념품들도 중국산인 줄 알고 사서 봤는데 사실은 이게 북중 접경 지역 혹은 평양에서 만들어진 섬유 제품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본사에서 파견하는 전문 검사원들이 1년에 한두 번 굉장히 타이트하게 현지 조사를 하는데 그걸 좀 눈속임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이제 검사원들이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중국 노동자들 일하는 것처럼 검사 당일에 조금 좀 이렇게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이제 북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본사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청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 본사 자체가 이게 무슨 뭐 규제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에 이제 대북 제재법, 북한 제재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가동을 하자, 적용을 하자라고 좀 환기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금융 제재망이나 이제 거래소 확인이나 특별히 더 이제 검사를 더 철저히 단속하는 걸로 좀 바뀌었고요. 그 후에는 아마 근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들 추정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무리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제 그 섬유 제품 만들어서 교역하고 하는 일들 몰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예 물리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제재 위반 사례들은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들은 합니다. 한국의 대북 제재 있긴 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 5.24 조치가 대표적이죠. 5.24 조치 이후부터 해가지고 약 한 27건의 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고, 2015년, 17년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갈 때 같이 걔를 가서 가다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계속 대북 제재가 좀 특별히 많이 쌓였습니다. 22년도 이후에. 독자적으로 새롭게 한 건 아니고요. 그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있는 개인과 기관들 제재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중복해서 우리 정부도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엔의 대북 제재와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중복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들이 훨씬 더 좀 많은 상태입니다. 북한 왜 핵에 목숨 거는가? 핵보검이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핵 균형 공포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개혁 개방 해가지고 투자 받고 해가지고 인민들 먹고 살면 되는데, 그리고 중국, 베트남처럼 공산당 일단 독재는 하되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할 수는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김정은 정권의 그 유일체계 보장, 존속을 위해서는 그 핵보검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핵을 매개로 해서 다음 이제 대미 협상,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쨌든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한에 대해서는 또 위협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 알파요 오메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MSMT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조금 형해화가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면서 국제 정세가 그 한미일 대 북중러,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이제 대립 구도가 심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이지만 여기에 뒷구멍이 계속 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좀 열어주는, 완화시키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북한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특히 그 유엔의 그 전문가 패널팀 활동 임기를 연장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한미일을 비롯해가지고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다른 나라들 포함해가지고 한 11개 국가가 따로 다국적 모니터링 팀을 만든 거죠.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어쨌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하자, 효력을 계속 집행해 보자라고 취지를 모아서 지금 다국적 모니터링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중 싸움에 북핵이 더 위험해진다. 미국과 중국 관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반드시 이제 대북 제재의 뒷구멍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안는 것이 미국을 상대할 때 미국의 발목 한 켠을 좀 잡고 있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제재의 뒷구멍을 좀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제재의 뒷구멍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좀 뼈아픈 일일 수 있죠. 핵 능력이나 그 무장력이 계속 강화되는 것을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재의 틀을 더욱더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 규합해서 다국적 모니터링 팀 같은 거 만들어서 제재의 그 유지 강화 효과를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가 그 대북 제재를 둘러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해서 북한이 이 제재 장기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많이들 우려하고 걱정들을 했죠. 그런데도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벌어지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각자 또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에게 일정 부분 제재의 완화 효과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제재의 압박의 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 틈이 좀 열려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아주 10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식 스몰딜 시즌2 북미쇼 재개되나.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트럼프한테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 이제 이렇게 세 개 순위로 얘기하는데 그 순서가 지금 엉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선거 기간 중에는 24시간, 48시간 내에 끝나겠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믿진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안 끝나다 보니까 바로 또 중동으로 이제 가서 순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병합돼 가지고 함께 막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다음 타자인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감한 어프로치를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줘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미 관계 개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그리 원하고 있는 제재 완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이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아주 최소한의 스몰 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북미 관계가 속도를 좀 내고 미국이 과감하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 좀 굉장히 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세계 경영을 할 때 처음엔 강하게 압박을 하지만 상황 관리와 유지, 그 영향력의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대국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현상 유지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바 제재 완화 그리고 또 핵 동결, 최소한의 핵 능력 유지 이런 것들 좀 들어주면서 미국한테 직접 타격을 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 정도의 상세. 그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남아있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지금 경악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하지만 1단계 그런 스몰 딜로 북한에 대한 과감한 어프로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내는 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하고 그 광물 협정할 때도 처음엔 젤렌스키 불러다 놓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싸우고 했지만 결국에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또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추가 지원을 또 해준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게 10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가보면은
한 60, 70 정도, 뭐 한 50 정도로 이렇게 늘 귀결이 그런 식으로 좀 되거든요. 이런 패턴들로 봤을 때 북미 관계에서도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첫 발을 좀 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북미 관계만 개선, 코리아 패싱 현실화되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의 구현을 위한 뭐 전쟁이나 외교적 갈등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오로지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한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북미 관계가 나쁘고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것보다 북미 관계가 좋아져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턱 밑에서 위협할 수 있는 전진 기지 하나가 더 생기고 자기들의 우방이 더 생기고 북한과 관계가 좀 좋아져서 영내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특히 주한미군 조금 수 줄일 수 있고 한미연합훈련 안 해도 되고 전략자산 전개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은 돈을 절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걸 수차례 공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최소한의 핵 동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그 능력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뭐 그냥 북미 관계 좋아지고 투자하고 개방하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익을 누리며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청사진들을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게 코리안 패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을 향한 타격 능력, 위협 수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은 제거됐는데 나머지 단거리 미사일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핵물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스몰딜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남북 관계 좋아지고 북미 관계 다 좋아지고 해가지고 뭐 핵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르게 정의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남북 관계는 그냥 조금 경색돼 있고 북미 관계만 그냥 좋아지는 경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좀 안보에서는 좀 아주 보수적으로 좀 우려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좀 선순환돼서 좀 빠르게 구조 전환, 현상 전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북미 관계에서 한국 외교 방향은? 북미 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70년 이제 넘는 한미동맹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추월한다? 이거를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한미동맹의 소통 메커니즘을 좀 믿고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좀 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북한한테 이야기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회담의 조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소통 메커니즘을 계속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지금 당장은 북한이 남한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좀 유도하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좀 선순화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런 식의 좀 이제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제 필요가 좀 있겠죠. 트럼프는 전 세계를 이제 블록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맹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유럽이 알아서 이제 하고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기들은 중국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를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패키지 하나로 좀 가는 거죠. 북한과 중국의 그 영내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패키지로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은 좀 유지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사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 그게 역으로 조금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본도 미국한테 관세 두들겨 맞고 있죠. 주일 미군 문제, 또 안보 협력 문제에 있어서 미군에 또 상당히 또 의지를 하고 있는 문제, 아주 유사한 상황이 우리 일본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일 협력은 좀 유지하면서 그 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위협, 상쇄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익을 유지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에서는 연루되는 것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상황을 관망하고 그리고 긴장 완화를 이제 권유하고 조성하는 방식으로 좀
그 지연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일 협력이나 남북 관계 개선 같은 데서 또 좀 속도를 내고 집중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기민하게 옮겨야 될 굉장히 좀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 남북 관계 왜 이렇게 최악이 됐나? 2019년도에 그 하노이 노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그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충분히 원하는 대로 중재를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서는 그 원하던 만큼의 기대값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걸 내주면은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이제 길이 열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경제력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북한이 생각을 했는데, 하노이 노딜로 다 끝나버린 거죠. 영변 플러스 알파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벌컥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미 관계가 얼어붙게 되고, 이거를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시키려고 해도 안 됐던 거죠. 그리고 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고, 그러니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가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는 남북 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미련을 좀 접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된 것이고, 급기야 이제 22년도에 이제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초반에 뭐 담대한 구상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별일 없이 남북 관계가 성과 없이 지나가다 보니 북한으로서 남북 관계에 이제 기댈 여지가 없고, 때마침 또 이제 러시아가 또 손을 내밀고 하니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특별히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에 뭔가 유인을 가지지 않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황이 흘러져서 폐쇄적인 현상 유지, 요 국면까지 지금 계속 오게 된 거죠. 한국 니네 미국 동맹국이라는데 뭐 이것도 설득도 못하고, 중재 카드도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 오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북한에서 2019년도에 나온 거죠. 4월 달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제 한 6년째 남북 관계는 이제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버린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이거 믿을 수 없는 상대가 지금 돼버린 거죠. 어차피 과거에도 남한은 군사주권도 없는 나라, 전시작전권이 없잖아요. 핵 문제 얘기할 때는 남한은 빠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필요로 할 때 이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론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한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간의 이제 그 기능주의적인 교류, 거기에 대한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때, 그때 북한이 핵이나 군사 문제에만 집착해가지고는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치인 거죠. 미국도 북한과 이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어쨌든 그 비핵화 여정에 이제 들어가면서 북한도 점점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미국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 일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인데, 3년, 5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길게 가는 거고, 지난 한 30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서 봤지만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라도 협상 국면이 있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이제 궁극적으로 차이를 가져올까,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대화가 없고 한 상태에서는 북한은 그냥 마음대로 핵물질 양산을 하고 계속 이제 미사일 능력 개발을 하고 하는 상태로 쭉 그냥 자기 시간표대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화 국면이 열리고 있을 때는 그 기간만이라도 어쨌든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하고 하면서 북한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 국면들이 펼쳐지는 몇 년들은 좀 핵 개발은 약간 수년시키고 지연시킬 수 있었던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협상 국면을 좀 열어놓고 북한의 이제 핵 개발 그 능력과 의지를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지연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북도 핵이 필요 없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예측 가능하고 맞는 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또 모두가 또 걱정하는 바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